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 8월 25일에 전 세계적인 음악 시상식 MTV VMA가 열렸습니다. VMA는 비디오 뮤직 어워드의 줄임말인데요. MTV에서 주관하는 뮤직비디오 시상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의 가장 큰 영예는 바로 올해의 비디오인데요. 이 영예를 마일리 사이러스의 Wrecking Ball이 가져갔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올 누드를 선보여서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의 조회수는 얼마일까요? 지금까지 약 7억 건을 달성했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는 작년에도 VMA에서 파격적인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로빈 스티커와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아주 야한 춤 동작을 선보여서 비판과 화제를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퍼포먼스는 미국 내 충격을 불러왔고 무려 1분당 30만 6천 건에 달하는 트윗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마일리 사이러스는 원래는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던 당차고 귀여운 느낌의 소녀 락커였는데요.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이미지를 변신을 하더니 지금은 노출 그리고 말썽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 때문에 레이디 가가가 화제에서 밀릴 정도니까 미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정말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음악은 이번 VMA에서 올해 비디오상을 받은 음악 Wrecking Ball 듣겠습니다. We chained our hearts in vain. We jumped, never asking why. We kissed, I fell under your spell of love. No one could deny. Don't you ever say I just walked away. I will always want you. I can't live a lie, running for my life. I will always want you.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I never hit so hard in love. All I wanted was to break your walls. All you ever did was wreck me. Yeah, you wrecked me. I put you high up in the sky, and now you're not coming down. It slowly turned, you let me burn, and now we're ashes on the ground. Don't you ever say I just walked away. I will always want you. I can't live a lie, running for my life. I will always want you.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I never hit so hard in love. All I wanted was to break your walls. All you ever did was wreck me.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Yeah, I just closed my eyes and swung. Let me crash it in a blazing fall. All you ever did was wreck me. Yeah, you wrecked me. I never meant to start a war. I just wanted you to let me in. And instead of using force, I guess I should have let you in. I never meant to start a war. I just wanted you to let me in. I guess I should have let you in. Don't you ever say I just walked away. I will always want you. I came in like a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정부가 이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와 또 별도로 저탄소차 협력금지는 6년을 유예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 볼멘소리에 좀 편의만 봐주다가 이거 환경을 위한 거래제 자체가 누더기가 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진우 부소장 연결을 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 가지예요. 어제 얘기가 됐던 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었고요.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탄소 협력금제는 일단 2020년 이후로 미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환경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정해주고요. 네. 따라거나 아니면 초과한 만큼은 기업들끼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시장이 있나요? 예, 그 시장을 새로 만드는 건데요. 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은 당연히 온실가스를 아낀 기업에게서 일정 가격의 온실가스를 구입해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부담을 좀 유연하게 만든다고 해서 유연성 체제라고도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작된 나라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서부터 유럽 시장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배출권을 거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좀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부소장님께서는 꼭 그렇진 않다고 주장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왜 그렇죠? 먼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 배출권 거래제 자체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게 주목적이지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것을 워낙에 거래를 해서 네. 자신들이 줄여야 될 것을 남이 줄인 걸로 이제 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편의들을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유연성 체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눈앞의 편의만 생각해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을 하고 또 그것을 기업들 편의를 위해서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카드 돌려먹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요. 예.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 한 7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별로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배출권 거래 시장이 유럽에서도 이미 사실상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몇 년 후에 얼마나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항상 유럽 의회가 넉넉하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는데요. 네. 덕분에 매년 약 9억 톤 정도의 배출권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30유로까지 갔던 배출권 가격이 1유로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네. 지금도 3, 4유로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부가 할당을 해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것 자체가 넉넉하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급이 시장에 많아지니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8년 이후에 소폭이지만 아직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네. 또 영국이나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배출량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배출권 거래제 때문이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에너지 효율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든가 하는 다른 정책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요. 네. 현재 유럽 시장, 유럽 의회 내에서도 배출권 거래 시장을 아예 폐지하자라는 논의도 매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너무 넉넉하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준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할당권을 배출하는, 할당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기업들도, 자신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대신 탄소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철강업체 한 곳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에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신이 의지하지 않게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를 기민하게 좀 시장에 빨리 내다 팔아서 오히려 8천억 원의 불로소득이 생겼는데요. 8천억 원의 불로소득이 생겼는데요. 오히려 이런 시장 움직임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만 나중에 비싼 가격에 배출권을 사서 나중에 싼 가격에 배출권을 파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배출권의 할당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사실 기업들이 환경을 위한 움직임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움직인 것, 그 두 가지가 다 문제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유럽에서도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행을 하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일단 시도는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라든지 또 시행하겠다는 어떤 그 내용들 보면은 어떤가요? 정부가 2012년에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사목을 유치를 하면서 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출하는 것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국제 신인도 때문에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 신인들은 바닥인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약속을 한 것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온실가스를 그만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문제는 근데 이번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아예 다시 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기업들 반발을 고려를 하면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예전보다 더 낮아질 리 없으니까 더 높아질 테고요. 따라서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감축량 그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삼모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야 배출권 거래제 완화를 통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 그것 자체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좀 피할 수 없고요. 네. 심지어는 이렇게 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1, 2국가인 중국과 미국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요. 미국은 지금 교토 정서의 비준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대신 자신들이 어느 정도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2005년 대비 10배에서 20%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2010년이란 그 목표치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앞으로 배출할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는 겁니다. 예. 따라서 배출 전망치를 더 높게 그리면 그만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전에 발표했던 배출 전망치를 이번에 다시 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 높게요? 따라서 더 높게 산정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사실상 이건 국제 신인도가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각 나라마다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의무 감축 국가들이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의무 감축이 있기 때문에 1990년 대비 5.2%를 줄여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 감축 국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의적으로 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의란 것을 2년에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녹색 기후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좀 만들어서 약속을 했었고 그것조차도 지금 지키기 너무 쉽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업들은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도 그렇고 또 탄소세라고 부르죠. 저탄소차 협력금제요. 이것도 하면은 차 판매 줄 것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우는 소리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가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피해가 뭐 6조 원에서 24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조 원이요? 예.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전국 경제인연합회 등이 발표한 자를 분석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 얘기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기업 부담이 약간은 생기겠지만, 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유럽과 달리 전부 무상으로 할당이 될 계획입니다. 무상으로요? 예. 돈을 주고 이제 기업들에게 파는 게 아니고 공짜로 준다는 얘기인데요. 네. 따라서 기업들은 할당 받은 대로만 온실가스 배출하면 기업 부담은 제로가 됩니다. 그렇네요. 예, 게다가 기업들이 자신들의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얘기한 6조 원에서 24조 원이라는 수치도요. 2010년 EU 배출권 평균 가격인 톤당 2만 원을 곱했거나 아니면은 범칙금인 10만 원을 곱해서 나온 계산인데요. 네. 지금은 배출권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3분의 1도 안 되는 6천 원 수준에 불과하고요. 예. 그리고 아직 제도 시행도 안 했는데 범칙금으로 다 내면은 24조 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여론을 좀 호도하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출권 그 자체가 무상으로 부여가 되니까 그것보다 낮게 배출만 하면은 어쨌든 내다 팔 수 있고. 예, 오히려 기업에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탄소 거래 가격이요. 배출권 기준 가격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예, 이게 지금 6천 원까지 내려왔다는 건 유럽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럽 시장에서 6천 원 수준인데 사실 이게 연말 되면은 막 1,000원, 2,000원까지 떨어지는 수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실상 뭐 몇 조 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최대치로 잡은 좀 엄살에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소장님 이걸 그 배출권 기준 가격을 한 1,000원으로 치면은 우리 기업들 부담은 얼마나 돼요? 1조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1조 이하로요? 24조에서 1조가 되는 거네요? 예, 그것도 1조라는 금액도 자신들이 예상한 그 배출량, 초과 배출량의 가격이 물렸을 때고요. 자신들이 초과하지 않으면 그런 부담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엄살을 피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배출권 거래제 자체가 온실가스 줄이는데 큰 영향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할당량보다 적게 해서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그 큰 효과가 없다면은 그런 부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탄소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토양 오염 물질이나 수질 오염 물질 등에 관한 환경 규제는 이 정도 이상은 절대 배출하지 말아라고 정해주는 직접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온실가스에만 기업들 편의를 봐주고서 시장 제도까지 정부가 행정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편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직접 규제 방식의 제도를 적용을 하되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면은 탄소세를 부과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탄소세라고 하면은 얼마 이상을 배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아예 물리는 그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의 또 세금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계속 탄소세 도입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특유의 조세 저항이 있고요. 네. 또 거기다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난 후면은 탄소세를 도입하게 됐을 때 기업들이 당연히 이중과세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여러모로 배출권 거래제가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회적인 인프라를 좀 전환하는 차원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유럽은 지금 배출권 거래제의 폐지가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현실화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쪽도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유럽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네. 배출권 거래제 시장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라는 것을 하나 새로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요. 예. 지금 그런데 매년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다 할당이 되면서 그것을 매년 이제 다시 할당을 연기해주는 유럽 의회가 매년 그것을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 늪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앨 수도 없고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정책적인 영향 분석 없이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도 그러면은 아예 만드는 것 자체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효과가 없으니까 만들지 말자는 주장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좀 의견들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진우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취업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 한번 짚어보고요. 취업 내비게이션에서는 하반기 대졸공채가 소폭이라도 증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요즘화 펀드입니다. 요즘화 펀드가 한국 벤처기업의 잠재력을 높이 사서 3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화제인데요. 요즘화 펀드는 이스라엘에서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첨단 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에 만든 펀드입니다. 요즘화는 히브리어로 창의, 창업이라는 뜻이죠. 요즘화 펀드는 이스라엘 벤처 캐피털의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영화돼서 요즘화 그룹이 됐는데요. 처음에 자본금 1,000억 원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4조 원 수준의 대형 펀드로 성장했다고 하네요. 한국에선 지난해 출범한 성장 사다리 펀드가 이 요즘화 펀드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윤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8월까지 해서 4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고 하죠? 네. 근데 많이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네, 최근 중국으로 수출 보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했는데요. 올 8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었습니다. 네. 전체 수출은 한 2.6% 증가했었는데요.
중국으로 수출은 1.5% 감소했습니다. 특히 8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 네.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품목별로 보면 최근에 철강 제품, 화학 제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 중에 예. 중국에 수출하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죠. 예, 그렇죠. 그게 한 절반 2000년에 이상 우리나라 되나요? 수출 중 중국 비중이 네. 약 11%였었어요. 아, 네. 근데 작년에 26%로 올라왔거든요. 네. 미국 비중은 같은 기간에 22%, 11%로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이 절반으로 떨어진 사이에 중국은 크게 올랐거든요. 이게 세계 경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벌었었죠. 네.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요. 2005년부터 중국 한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전체보다도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441억 달러였는데요. 네. 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무려 628억 달러였었습니다. 다른 데서 손해보는 걸 이걸로 다 상쇄를 했군요. 예,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일본에서 소재 사는 데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유 도입하는 데 쓰고 있는 이런 모양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국 수출이 4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러면은 뭔가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 성장하다가 성장률이 7%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고성장하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중국의 모든 산업이 현재 공급 과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 가동률 보면 70% 안팎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내 공급 과잉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반제품 수출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늦었던 건 가공무역이었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 가공무역인데 중국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 대중 수출도 감소하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네. 웬만한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공급할 필요가 없이. 예, 최근에 삼성전자 휴대폰이 중국사 안 팔린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기업 이익도 떨어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오미라는 회사가 네. 휴대폰을 싸게 웬만한 성능을 갖춰가지고 좀 만들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좋은 제품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해서 버는 돈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줄면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출이 GDP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35%였는데요. 2012년은 56%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수출 의존도가 심한 데다가 중국 한 나라의 의존도가 또 25%나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은 우리 대중 수출이 감소하면은 우리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간단하게 식산해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 증가율이 10% 감소하면 명목 경제 성장률이 약 1.4%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기다가 최근에 일본 엔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상품 경쟁력이 일본에다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양 나라가 우리나라 수출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해주고 우리 걸 사주면 좋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어떻게 갈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 수출 증가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고성장에 쌓인 부실이 계속 쌓이고 있고 한번 처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의 기업들, 은행들 계속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2017년 전에 중국이 그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기를 한번 겪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계속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중국에 팔아서 벌었던 돈은 어떻게 메워야 되나요? 그동안 사실 다른 데서 좀 수출을 해야 될 것. 최근에 선진국 경제가 좀 회복되니까 선진국으로 수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중국보다는
무역에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금융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630억 달러 흑자가 나왔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해 가면서 달러로 결정해 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앞으로 금융강국 이안의 국제화예요. 우리나라로 상품을 수입해 가면서 이제 달러 대신 이안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기로 했죠, 지난번에. 예. 7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서로가 자본 시장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국에서 무역에서 우리가 그런 돈을 벌었는데 중국에 이제 위기를 겪을 때 금융으로 돈을 벌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7년 IMF 경제위기 겪을 때 네. 사실 우리나라 자산가격이 많이 싸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돈 얼마나 많이 벌어갔습니까? 그랬죠. 근데 저는 중국이 그 정도 위기는 아니더라도 부실을 한번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전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중국 가서 주식, 채권, 기업, 부동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할 때 부실 채권을 산다든지 정말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IMF 때 와서 했던 식으로 돈을 벌 기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중국은 또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무역보다는 금융관계가 중국하고 더 관계가 강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중국에서 번 돈으로 중국 가서 금융상품에 투자들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 돈이 워낙 많이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중국 외환 보유액이 지금 4조 달러가 넘었는데요. 네.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그 돈으로 미 국채를 사줬는데 이 돈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도 사지만 주로 채권, 국채를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중국 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수출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제 금융으로 서로가 영향을 주는 이런 관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한 거는요. 네. 우리나라 금리 지금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면은 금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특히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지금도 역마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국채 많이 사가지고 금리가 2%, 1%로 떨어지면은 참 보험회사들 생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전개될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험 들 때도 정말 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가? 네.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국채에 얼마나 샀나요? 네, 현재는 우리나라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에서 약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이 20%인데요. 예. 네, 중국 그 다음으로 많죠. 중국이 보면은 네. 몇 년 이내 중국이 미국을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앞질렀거든요. 네. 저는 아마 3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채 보유국 미국을 중국이 앞질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제일 채권국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좀 무서워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사고 있거든요. 네. 워낙 돈이 많은 나라니까 그동안 중국이 무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예. 외환 보유액이 4조 달러가 넘는데 이 돈들이 그동안 선진국으로 갔는데 이제 이머징 마켓, 특히 가까운 우리나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그동안 제주도 땅 샀다고 그러는데요. 많이 샀다고 하죠? 중국의 왕서방 돈이 네. 우리나라 채권시장,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우리도 빨리 그럼 중국 가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도 좀 사고, 금융상품도 팔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좀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 외화예금 보면 이미 달러 예금보다 위안화예금이 더 많아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혹시 교수님도 중국에 투자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직은 투자한 거 없는데요. 네. 지금 돈 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당기시는 분들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알아보는 것도 발빠르게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취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알고 전략을 짜면은 조금 더 빨리 쉽게 그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데요.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도 저희가 취업 정말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 네네. 올해 하반기에 대졸 신입 공채가 드디어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하반기 전체로 봐도 좀 해가 뜬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해까지 반짝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살짝 뭐 치고 오르는 거죠. 구름이 약간 거친다. 네네네. 네, 구름이 약간 거친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번 조사 대상이 이제 상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시장을 이끄는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망 정도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조사를 하면서 대졸 신입과 고졸과 경력직, 뭐 이 시간에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들의 이제 비율이 또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을 해 보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네. 대졸 신입이 역시 49%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네. 경력직이 36%, 고졸이 15% 정도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졸 신입을 가장 활발하게 채용하는 것은 역시 대기업이었고, 경력직을 주로 채용하겠다고 응답한 이제 상장사는 이제 중소기업이었어요. 네. 그리고 고졸은요? 네, 고졸 채용은 대기업이 좀 우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고졸 채용 이야기를 조금 좀 보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경총에서도 올해 이제 5월에 그 자료를 하나 냈는데 고졸 신규 채용이 올해 3.8% 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네. 지난 그 정권에서 한동안 이렇게 좀 고졸 취업 채용 붐이 있었죠. 그랬죠. 네, 근데 이번 이제 정권 들어오면서 이게 좀 사그라지는 느낌이 있다라고들 다들 이제 현업에서 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예. 지난해 주요 은행들의 고졸 직원을 전년 대비 30% 적게 뽑았고 올해도 감소 추세가 또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고졸 채용이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이라든지 혹은 뭐 시간 선택제 근로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졸 채용을 좀 대체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 현장에서는 좀 있습니다. 또 한때 반짝하고 많아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좀 한데요.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 세부 업종별로는 전망이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계, 철강, 조선, 중공업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이 그 대부분이었고요. 식료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유사하게 지금 고졸 채용을 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서 이야기 드린 대로 금융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직 채용이 많은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이런 데들은 아주 상당히 낮은 비율의 이제 고졸 채용에 응답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것도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떤 신입을 뽑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역량이 있는 신입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인턴십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인턴십 자리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안타깝게도 올 공채 시즌에 그 인턴 채용 시장은 바늘구멍만큼이나 어려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무려 10개 기업 중 한 곳만 하반기 인턴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인턴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응답한 대기업이 20%, 중소기업이 16%, 중견기업이 16%, 중소기업이 7.7% 정도 상당히 낮게 집계가 됐는데요. 업종별로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인턴십을 하고 싶은 분들 중에 유통, 무역, 물류, 운수 쪽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어쨌든 23% 이상의 채용 계획이 있다. 4곳 중에 한 곳 정도는 인턴십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고요. 그 밖에 업종들은 인턴 채용 비용이 10% 이하대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인턴십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게 직무 경력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턴십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인턴십을 돈을 주고 합니다. A사한테 돈을 주고. 예. 그래서 좀 열의와
그 열정들을 가지시고 이런 기회들을 좀 찾아가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턴십 티오가 얼마고 아니고 이걸 좀 떠나가지고 물론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은 애써 있게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요. 자원봉사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인턴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 아무래도 경기 때문이겠죠? 경기도 경기인데요. 아까 제가 고졸 채용에 준 이유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집중하는 고용 시장의 분야가 좀 틀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턴십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정부에서 청년 취업 정책의 핵심으로 이제 이런 청년 인턴제를 많이 유도를 했었거든요, 기업들에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간들이 꽤 많이 흐르면서 대기업은 가장 긴 면접으로서의 인턴십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실질 TO 위주로 진짜 뽑을 사람들에 대한 수습 기간으로 인턴 사원을 뽑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인턴 사원이 기업 규모별 목적에 맞게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기회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인턴십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또 단순직일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일자리를 고졸 채용이라든지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턴십 자리들이 조금 더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데 인턴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정말 어렵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취업 재수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취업 재수. 네네. 취업 재수가요. 굉장히 고민인데요. 공채를 앞두고 있는 그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74% 이상이 취업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결과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재수를 준비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50% 정도가 이번 시즌 취업이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못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는군요. 못 들어갈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 이런 응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어려울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보다 스펙이 뛰어난 경쟁자가 많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어쨌든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쟁률이 치열하다라는 응답 그리고 아직 내가 어울리는 업종이나 직종을 찾지 못해서라는 응답도 한 10% 정도 나왔었어요. 안타깝네요. 벌써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근데 하반기 공시뿐만이 아니라 인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두 가지 다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요즘 인턴도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금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금턴이요? 따라가기 힘든데요. 대기업 인턴 자리를 금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정규직만큼이나 대기업 인턴십 자리가 좀 어렵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턴십의 근본적인 취지는 본격적인 사회 진출에 앞서서 내게 맞는 직무나 산업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취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양상들이 이제 비롯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턴십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만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 담당자가 가장 좋아하는 신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직무 경험이 있는. 그래서 이런 기준의 목표를 세우신다고 하면 꼭 대기업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중소기업일 때 사실 신입답지 않게 일할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을 하면서 굳이 대기업을 찾아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TO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을 서서 경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중소기업 쪽은 들어가기도 쉽고 일단 열의가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정규직 전환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회를 좀 쫓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좀 눈을 넓혀서 꼭 금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돌아보고 열의를 가지고 돌아보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생명. 네, 오늘 인터뷰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얘기를 했는데요. 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0819님 의견 주셨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급한 것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아니라 탄소세 도입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런 결론을 내렸었고요. 탄소세 부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